제가 가끔 숫자들은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필요하신 거는 읽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1930년을 경험해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없겠죠. 그 대공황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그냥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 네.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다. 아니 그 정도의 경제 네.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올 거라고 전망한 거죠. 지진이 난다고 하면 네. 지금까지 난 게 본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죠. 1997, 8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지 않았어요. 네.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였어요. 우리 한국 경제는 언제요? 1997, 8년. 네. 네, 그때 외환위기. 네, 네. 근역사상 마이너스를 찍은 건 이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했다는 거죠. 역성장했던 네. 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성하는 게 네.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가끔 있는 일이다라는 네.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는 플러스였어요. 성장률이. 남의 나라 일이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2008년에. 네. 네. 그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0.8%. 그래서 성장을 했네요. 네, 어쨌든 성장이에요. 네. 조금이지만 어쨌든 성장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마이너스가 아니었고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몇이었냐면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08. 더 정확히로는 마이너스 0.075. 075. 네.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려면 마이너스 0.1. 그죠? 마이너스 0.1%였는데 네, 네, 네. 그게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네. 마이너스 3.0%. 전 세계. 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한 가지가 네. 베이스라인 어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전망을 하려면 네. 전제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그 전제가 코로나19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전제하는지. 네. 코로나19가 네. 상반기 중에 고점을 어쨌든 찍고 네. 하반기 중에는 완화된다. 네. 이게 전제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완화된다는 전제 하에 마이너스 3%라는 거죠. 예, 마이너스 3%가 어떤 숫자냐면요. 네. 경제 충격을 계산했을 때 9조 달러 규모라고 환산을 했어요. 9조 달러. 이 9조 달러가 어떤 숫자냐면 우리나라로는 한 1경 1000억 달러, 1000억 원, 1경 1000억 1000조 원, 1경 1000조. 저도 숫자를 몰라서. 그 이유. 1경 1000조 원, 약간 일경 원인 거예요. 네. 경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네, 네. 이걸 좀 체감적으로 이해시켜 말씀드리면 네. 세계 GDP 수준으로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 3위, 4위 네. 일본과 독일의 한 해 GDP를 네. 더한 거를 네. 초과하는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9조 달러라는 숫자가. 9조 달러의 역성장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런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네, 네. 전망했는데 네. 이마저도 아까 베이스라인 어썸션이 뭐라고요? 하반기 회복. 하반기 회복.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된다. 네, 네. 근데 악화된 가정을 또 몇 가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 네. 연중 내내 지속된다. 네. 그러면 더 큰 충격. 네. 그리고 2021년에 재발한다. 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숫자로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의 거대한 충격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제일 긍정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상반기 안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완화된다. 네. 그 전제하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역사상 처음 보는 숫자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꼭 이 얘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중요한데요. 네. 제가 IMF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제가 그것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중요한 표현 하나가 네. comprehensive approach. 그러니까 굉장히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강구한 나라. 네, 네. 그러니까 극찬을 한 거야, 나라. 네. 그리고 선제적으로 가장 먼저 적극적인 신속한 대응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그래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예. 자, 이 마이너스 1.2%는 네.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인 거고요. 네. 이 OECD 회원국들, 선진국들 네.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그나마 1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2가 탑티어구나. 네, 선진국 중에 1위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지난 1월이죠. 네. 지난 1월 전망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로 기준을 하면 지난 전망치가 2.2%였어요. 네네. 그랬다가 마이너스 1.2%로 네. 바꿨죠. 네. 수정 전망한 게 3%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거예요. 세계 경제도 뭐 그런 식으로 하향 조정한 건데 이 조정폭이 있잖아요. 네. 결국 이 조정폭은 코로나19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이 조정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장 작아요. 아. 선진국 중에서. 아. 그게 우리나라가 나름 선방했다라는 네. 근거로서 뭐 기재부나 이런 정부 입장에서는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뭐 그건 팩트니까. 네. 예, 맞죠. 예. 아, 그 우리나라는 일단 마이너스 1.2% 정도. 네. 그래도 IMF 이후에 가장 큰 충격. 네. 그러면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 21년. 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꺾이는데 이게 얼만큼 꺾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하겠죠. 반등하겠죠. 자, 이 반등에 대한 전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요, 네. 반등을 얼마만큼 하느냐? 네. 5.8%로 반등한다. 5.8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올해가 마이너스 3.0, 네. 2021년은 5.8%. 기저 효과로. 예, 기저 효과죠. 자, 네. 굉장히 좋은 표현 하셨는데요. 이걸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진 않았어요. 네. 2021년이. 네. 다만 숫자는 반등한다는 거죠.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작년 GDP 대비 올해 GDP가 얼마나 되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GDP가 그냥 흉작이었으면 네. 올해는 그냥 평년작만 해도 네. 대박인 거죠. 그렇죠. 작년 대비로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인 반등인 거다. 네. 저도 이 책을 냈을 때는 사실 2020년 3월 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커다랗게 번지지 않았을 때 그쵸. 주로 이제 그때 저랑 만났을 때도 네네. 중국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충격이 더 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자를 그려야 될 텐데 네. 두 번째 밑에 있는 꼭지가 있죠. 네. 이 꼭지가 두 번째 꼭지가 네. 얼마나 더 낮을 것인가는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전망은 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본 거죠. 아. 그러면 일단 요렇고요. 2020년은 네. 2021년은 급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경제가 뚜렷하게 성장해서 급반등한다기보다는 네. 예, 그냥 전년 대비 성장률이 크게 뛴다. 이렇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즘에 뭐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V자 반등 나올 거라. 제가 그거를 네. 여기 보시기 좋게 IMF 보고서를 네. 한번 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네.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리면 명확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 네. 보이세요? 잠깐 기억해 두셨다가. 선진국들, 네. 파랑색 선진국들은 2분기가 저점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1분기는 신흥국들이 저점인 거예요. 네. 물론 1분기는 신흥국이 저점이었던 이유는 중국인 거예요, 주로. 근데 저점을 지나서 회복되는 국면인데 네. 선진국들은 2분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사태가 집중되는 시점을 2분기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998년 외환위기는 외환 시스템의 붕괴예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네. 금융 시스템의 붕괴예요. 네. 근데 2020년 이 경제 위기는 네. 실물 위기예요. 실물 경제 충격. 네. 예를 들어 여기저기 셧다운하고 공급 사슬의 일부가 뭐 셧다운되고 네. 꺼지고 병목 공정 있고 항공 없고 관광객 없고 이런 위기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업 위기를 좀 체감가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A사가 네. 일평균 그 기내식 네. 이게 5만 5천씩이었어요. 네. 평균 5만 5천. 5만 5천씩에서 네. 지금 1,000씩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산업의 위기고 있겠죠. 지금 스튜디오스들이 네. 다 무급휴직 중이에요. 네. 한 달에 몇십만 원 못 벌어요. 2, 30만 원. 왜냐하면 일하는 날수가 네. 3일, 4일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네. 근데 항공업의 위기는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여기 항공업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들어가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제품이나. 네. 그 중에 하나가 기내식이잖아요. 네. 기내식의 충격이 이렇다고요. 그럼 이 기내식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네.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겠죠. 그렇겠죠. 100여 명의 인원을 고용을 가지고 있던 이 기업이 구조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에서 걸쳐서 충격이 있는 거, 실물 경제 충격이다. 그리고 너도 나도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셧다운을 추구하잖아요. 셧다운. 네. 셧다운을 정부는 셧다운 하자고 뭐 군인들까지 나와서 막 네.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네. 압류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주민들은 셧다운 하지 말자고 또 주장해요. 내가 죽겠으니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되는 것도 무섭지만 네. 지금 내가 월세 못 내서 죽겠다는 거예요. 경제적 감염인 거죠. 네, 네. 이게 바로 실물 경제 충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 충격이면 네. 중요한 거 실물 경제 충격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가감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어떤 지표도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4월 15일이면 4월 17일이 되면 네. 고용 동향이 발표돼요. 우리나라. 네, 네. 내일 모레. 네. 그럼 고용 동향은 3월 고용 동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본 고용 동향은 네. 2월 고용 동향인 거예요. 그렇죠. 3월에 발표된. 네, 네, 네. 2월 그 각 고용 동향은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걸 해요. 네. 그 조사를 언제 하냐면 각 월 15일이 있는 주. 그 한 주 동안.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든 고용 동향은 아직까지는 네. 2월 중순 데이터니까 굉장히 펜딩되는 거네. 코로나19 반영 안 됐어요. 근데 4월 19일 날 발표되는 것은 3월 중순 데이터니까 네.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 그겁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받아본 수출액, 실물 경제 충격, 수출액은요. 네. 3월 수출액이 마지막이에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계약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배에 실리는 데까지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계약 이후에 예. 실릴 때까지 2달.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 날아가서 네. 이거 수출 좀 할게요. 네, 네. 그럽시다. 사인해요. 네. 사인하면 다시 돌아오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조 뭐 이게 뭐 디자인이 되고 네. 제품 시제품만 있었는데 제품이 생산되고 네, 그렇죠. 그게 배에 실리는 데까지 한 1.5개월이 걸리는데 이 수출액이라는 단어, 네. 수출액이라는 그 지표는 네. 배에 실릴 때 기준이에요. 실린 거기죠. 예, 왜냐하면 그걸 FOB 기준이라고 해요. 네, 네, 네. 예, Free on board. 왜냐하면 배에 실리는 순간 내 제품이 아니야. 실리는 순간 니네 수입업자 제품이야 이 뜻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본선 인도 조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월 달 수출액은 네. 1월 달 계약했던 것들이라고 대부분. 지금 3월 달, 4월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계약을 못 해요. 수요가 줄어요, 갑자기. 나 자동차 수입하려고 했는데 네. 현대차 수입하려고 했는데 그거 수입 못 하겠어 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게가 셧다운이니까. 본선 인도를 했는데 배가 회항하네. 본선인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걸 네. 지금 제조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계약을 깨트려요. 그러면 위약금 내고. 계약금 물고라도. 네. 왜냐면 지금 가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네. 그 제품 와봐야 팔 데가 없는 거고요. 네, 네, 네. 팔 데가 있다 하더라도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위축될 때는요 내구재를 소비 안 하거든요. 지금 수출액이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려면 네. 제 생각에는 4월 말이나 5월 초는 돼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된 건 주가인 것뿐이지. 주가만 나왔다. 주가인 거죠. 네. 그리고 심리 지표들, 뭐 네.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나 네, 이런 BSI 뭐 그쵸, 이런 예, 그런 네. 심리 지표들은 나왔지만 네. 실물 경제 충격을 보여주는 그 지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선행 지표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게 반영이 되면 네. 2차 충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차트 상에서도 더블 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죠. 실물 지표를 받아볼 때. 지표 나올 때 나오는 충격. 그럼요.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수정했어요. 1분기 실적을 조정했어요. 네, 네. 전망치를. 네. 그랬는데도 주가가 뭐 8% 이렇게 급락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애플 말고도 네. 국내 여러 기업에 걸쳐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혹은 올해 실적 전망치 네.
아니면 2분기 실적 전망치 네. 이런 걸 하향 조정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지표입니다. 실물 경제 충격을 보여주는 지표. 계속 줄줄이 하향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아직 반영되기 전 단계의 주식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한 번의 급락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동학 개미 운동 일어났는데 네. 그냥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주식 차트만 보고 네. 주식 차트 상에서는 바닥을 찍었으니까 네. 이제 올라갈 것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주식 차트에는 코로나19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안 나와 있다고요. 네. 기업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2분기 지금 IMF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에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될 텐데 네네. 그런 지표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이미 지났으니 이제 반등만 남았으니 그 원래 상태로 코스피 지수가 돌아올 것만 남았으니 투자하는 거 맞아 하는 게 적절한 선택일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 뭐 신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이렇게 우려감이 드는 과정에 이게 바닥임을 확신하고 투자 의사 결정하는 여기 게 몰빵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네. 자기 한번 재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코로나19에 따른 그 네. 충격이 2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습니다. 네. 그걸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면 네. 두 번 침체되는 더블 딥이라는 현상이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19, 20년인데 네. 20년 안에도 더블 딥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자꾸 그리시고요. 네.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또 기회도 있는지를 계속 그리시고요. 네. 그 안에서 그 변화하는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사회가 변화하는 걸 느끼실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언택 서비스죠. 뭐 그런 것처럼 기회도 있고 또 엄청난 충격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먼저 들여다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 차트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를 보자는 거죠. 네. IMF도 전제를 베이스라인을 그렇게 깔았지만 전제를 다른 전제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전제될지는 IMF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인지 그런 여부를 좀 보시고 네. 그리고 경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 충격은 실물 경제 충격이니만큼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가요. 네. 지금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단 한 번도 검색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IMF 경제 전망 보고에서 강조한 게 네. 그토록 강조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기자들이. 이 보고서를 열어봤는지 의심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네. 네. 왜 물가냐면 원유 가격. 그럼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차라리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네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운송기기가 잘 운용이 안 되니까 네. 이거 보시면 중국의 컨제션이 줄어든대요. 네. 그러니까 교통 혼잡이 줄어든대요. 네. 이해가시죠? 그리고 공장이 안 도니까 오일 비축량이 남아돈대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원자재에는 여러 가지 원자재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에너지 관련 원자재, 그렇죠. 그죠? 또 한 가지가 금속과 관련된 원자재, 네. 그리고 광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자재가 농식품과 관련된 원자재. 네. 예를 들면 빵을 만들면 밀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옥수수라든가 우리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많이 됐던 대두, 네. 콩,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원자재예요. 그렇죠. 그럼 원자재 가격들이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원자재 가격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마이너스죠. 브렌트, 국제 원유는 당연히 마이너스 60%까지 이렇게 간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가격, 원자재 가격이 줄어들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완제품을 생산하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네, 네.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냐면,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제시를 했어요. 네. 2019년 물가 상승 우리나라의 네. 물가 상승률이 0.4%였어요. 2020년 물가 상승률을 0.3%로 봤습니다. 19년이 0.4였고 네. 20년이 0.3%. 0.3. 이게 우리나라 전망이에요. 예, 우리나라 전망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목표 안정 물가라고 하는데 네. 가장 안정적인 물가를 2.0%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훨씬 밑도는 수준인데, 네. 이게 하는 전망치죠, 이거는. 그러니까 0.4%는 실적치고요. 네. 실적치니까 네. 실제 2019년이 네, 네, 0.4% 성장한 거고요. 그리고 0.3%는 네. IMF의 전망치. IMF 전망치. 예, 네. 이번 전망이고요. 네. 한은의 전망은 5월 달에 나올 겁니다. 네. 예, 나올 거고 2%는 목표 안정 물가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네. 가장 안정적인 물가가 2%다라고 이미 선언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그 물가를 훨씬 밑돌죠.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자, 0.3% 물가면 네. 이게 0이잖아요, 거의. 네. 0이라는 얘기는 12개 달 동안 반은 마이너스 반은 플러스란 뜻이에요, 거의. 그죠. 근데 마이너스를 1년 이상 지속하면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디플레이션이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디플레이션을 한번 경험하면 네.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물가 하락. 네, 하락이 이어지면. 네. 그러면 그걸 겪은 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게 그거예요. 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물건 사실 거예요? 안 사죠. 또 하락할 건데 왜 삽니까? 네, 그죠? 네. 그럼 사는 시점을 늦춰요. 그럼 소비가 안 이루어지죠. 네. 기업들도 투자 시점을 늦추겠죠. 안 살 네. 건데 왜 투자해서 많이 생산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니까 네. 더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서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게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다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21년은 숫자적인 반등이 있으나 네. 우리나라도 급반등합니다. 2020년 올해가 마이너스 1.2%라고 했는데 네. 내년이 3.4%로 급반등해요. 네, 네. 근래 들어 3%를 찍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4%는 와 우리나라 호황이야 이런 게 아니라 기저효과라는 것이고, 네, 네. 3.4%만큼의 성장률에 해당하는 체감 경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업률 같은 것도 복귀되지 않고. 네, 네. 그걸 지금 IMF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보고서에. 네, 네. 이 얘기는 언론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돈을 네. 거기다 풀잖아요. 네. 근데 디플레가 와요. 돈을 풀면요. 자, 네. 일반적으로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돈을 풀고요. 금리를 떨어뜨리고 네. 뭐 이런 양적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구하면 네.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물가가 하락해도 안 산다고요. 수요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급발 위기면은 괜찮아요. 그나마. 네, 네. 근데 수요발 위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도 예. 더군다나 지금 IMF가 경제 전망을 했을 때 네.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전망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거든요. 네. 한국 담당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다 알거든요. 네. 다 아는데 이렇게 전망했다는 얘기는 금리를 양적 완화를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0.3이니 네. 그럼 추가적인 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금리를 뭐 더 떨어뜨릴 거예요? 없잖아요. 돈을 무제한으로 풀기로 했는데 무제한 플러스 무제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강구할 만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했는데도 물가가 0.3%면 이걸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제한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끌어다 쓸 걸 다 끌은 거예요. 네. 젖 먹던 힘까지. 네. 더 이상의 젖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를 잡겠냐고요.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 안 했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기준금리가 그냥 적정한 수준으로 중간점에 위치했다면 네. 물가가 굉장히 낮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올리는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정책 수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0.3%로 전망했다는 것은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다. 굉장히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죠. 근데 왜 이 내용이 안 나왔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시즌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투자 의사 결정을 네. 미루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미루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요. 네. 굳이 한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다든가 그런 방식의 투자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죠.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만약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일시적인 부동산 시장 급반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시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좀 집중하시면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게 숙연해집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